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장관급 인사 7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이 오늘 단행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사양한 주미대사 자리에는 초대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이 유력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등 12명의 의원에 대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새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의 대화 상대로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 축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민족 화해 단합과 한반도 평화 기류에 역행해 북침 전쟁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이 남측을 직접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석 달여 만입니다.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귀 자원으로 미국이 중국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에 대해 중국의 관련 산업협회가 무기화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맞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연일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업이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 등 업체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 전역이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미 서부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명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사양한 주미대사 자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핵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지냈습니다.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장관들과 장관급 인사들 그리고 새로 기용될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 유한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개각 대상입니다. 차기 장관 후보자로는 각각 김현수 농림부 차관과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유임될 것으로 보였던 유영민 과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입니다. 당초 조윤재 주미대사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된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대사직을 사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대사에 낙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4일에 표명한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각각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민원영 공동대표를 지낸 한상혁 변호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보훈처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로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거론됩니다. 이번 개각은 지난 3월 초 이후 5달 만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심하게 충돌했고 이후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회의원 12명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48명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새롭게 소환을 통보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6명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영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중 민주당 의원 6명은 오는 19일 이재정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박광원 의원까지 모두 출석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 17명에게는 다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주까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엄영수, 여상규, 정가윤, 이양수 의원은 개별적으로 접촉 중입니다. 4명 모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한 국회의원은 모두 48명입니다. 이들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7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거나 조만간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경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임시국회까지 열린 상황이어서 경찰은 강제 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입니다. 헌법에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의 갈등이 요즘 격화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아예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을 불러들여 보수 통합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경북 구미를 찾아 보수가 다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 3번 선거에서 진 것은 우리가 나뉘고 분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오를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루 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의원들도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등등 이런 정치인들하고의 통합, 의기투합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이 한 번에 통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겼습니다. 한국당 내 복수의 핵심 관계자는 통합에선 우리공화당보다는 바른미래당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공화당과는 당대당 통합보다는 연대 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도 당대표인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과는 거리가 멀어 결국 바른정당계를 흡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북한이 최근 2주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잇따라 쏘아 올렸죠. 그리고 발사 다음 날에는 거의 어김없이 북한 외무성까지 나서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비난하고 위력 시위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우리 통일부의 대화 상대로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 축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시연회, 철저한 배신 행위, 은폐된 적대 행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같은 표현을 써가며 우리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남측이 민족화의 단합과 한반도 평화 기류에 역행해 북침 전쟁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은 남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중지되는 사태가 조성됐다며 그 책임을 남측에 넘겼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정찰기 등 우리의 최신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서도 동족을 겨냥한 무력 증강에 광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그동안 통일부의 대화 상대로 남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채널의 한 축을 맡았습니다. 조평통이 남측을 직접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낸 건 지난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겨냥한 대변인 담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양국의 무역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강력한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무역 전쟁의 무기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됐다. 중국 내 관련 업체 300여 개가 속한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가 어제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 협회는 또 미국 소비자들은 미 정부가 중국에 매긴 관세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제품은 물론 군사용 레이더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중국산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미국 역시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만큼 타격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와 업계가 한 목소리로 또 노골적으로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 맞선 기술 자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채용 공고를 내며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CPU 칩을 개발하는 룽신 테크놀로지도 여의도 면적 2배에 가까운 5.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연구 제조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상당한 수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또 한 번 압박했습니다. 지난주에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 연준이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거론을 한 건 미국 제조업체들이었습니다. 달러와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미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지만 연준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가 제조업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 등 업체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한 달러와 강세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데 연준은 그렇지 못하다며 조롱 섞인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앞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거의 11년 만에 인하였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대를 저버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하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직 연준 의장 4명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독립성을 촉구했습니다. 연준과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오토바이 굉음도 총성으로 착각을 해서 대피를 하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방탄 가방까지 매게 하고 있다는 미국입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이 도시를 돌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은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시인 가든글로브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7일 오후 4시쯤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근처 제과점으로 가서 주인에게 총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은 뒤 다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이동해 주민 2명을 공격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주민 2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시간 후인 오후 6시가 넘어 보험회사 사무실에 들러 여직원을 수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로 가서 이유 없이 한 남성을 공격하고 인근 도시인 센타에나의 한 편의점에 주차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샌드위치 가게 직원과 편의점 보안 요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히스패닉계 남성이며 피해자들도 대부분 히스패닉계라고 보도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흉기 난동으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 납이 퍼져나가면서 인근 지역이 얼마나 이 납에 오염이 됐을지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중에는 2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납 오염 우려 때문에 중단된 복구 공사를 이르면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어서 또 한 번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던 노틀담 대성당 화재. 당시 퍼져나간 납은 300에서 4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파리시와 수도권 일드프랑스 보건소는 최근 대성당 주변 초등학교와 보육원 등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납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일부 학교와 어린이집에선 납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도 걱정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성당 주변의 학교 어린이 175명 가운데 2명의 혈액에서 기준치인 리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납이 나왔습니다. 16명은 기준치 바로 아래 경계선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 현장 노동자들의 납 오염 우려 때문에 성당 복구 공사도 지난달부터 멈춰서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파리시와 보건소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며 형사소송까지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성당 복구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전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학부모들은 납 오염을 막기 위해 대성당을 아예 방제 소재로 덮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오늘도 잘 지켜봐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장관과 오늘 만납니다. 이 만남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에게 상당한 압박을 했었고 오늘 이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안보 관련 최근 현안들도 많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목해야 할 만남이죠. 오늘 만남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납니다. 우선 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또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 최근 한반도의 그 안보 불안 요인 등을 평가할 전망입니다. 또 하반기 한미연합 연습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이 방한하기 직전에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며 대대적인 인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 브리핑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길 원하고 있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촉발한 한일 갈등과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스퍼 장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였다가 풀었다가 불확실성을 더 키울 거란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독일 경제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 기업들 걱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수출 허가가 좌지우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울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이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폴커 트라이어 회장은 최근 한일 간 분쟁이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면서 독일 기업들에도 수십억 유로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돼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추가로 이렇게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트라이어 회장은 일본의 결정은 한국의 성장을 위협하고 이는 독일 기업의 한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추가로 나오는 속보는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5대 그룹 전문 경영진들과 주천 회동을 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는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각 기업의 상황도 공유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친일파라는 취지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70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현판이 스프레이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순실 씨의 숨겨진 재산 의혹과 관련해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최순실 씨의 옥중 편지로 다시 불거진 재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제주에서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가까이 올라간 어제 그제 기록을 또 깼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냉방기를 많이 틀어선데요. 전력 수급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맥주 삿포로와 에비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가 전 직원들의 주 1일 무급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게 길어지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업체 측의 얘기입니다. 무급 휴가를 실시할지는 다음 주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공개가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국내 사전 판매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정식 출시는 오는 23일입니다.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출시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실종된 20대 지적장애인이 실종 나흘째인 어제 내린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다니던 재활센터에 출근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진 뒤 집중호우로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유형 사립고 8곳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내년도 신입생 선발 준비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녁 부산 일본 영사관 부근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대학생 등 700여 명이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인 경북 청송 평산신씨 종택의 별채 한 동이 보수공사에 들어가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784년쯤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별채인데요. 문화재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경주 최부자의 독립운동 특별전이 오늘부터 서울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최부자 집안은 일제강점기 여러 경로로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독립운동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가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자사 보이그룹 멤버들을 연합한 새 그룹 슈퍼M을 선보입니다.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백현과 카이 등 7명으로 구성이 됐고 오는 10월에 미국에서 데뷔를 합니다. 네, 어제 저녁 우리나라에 온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오전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을 압박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에스퍼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전달할지도 주목됩니다. 수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 2심에서는 이보다 늘어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살수차 운영과 관련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인데 2심에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구 전 청장이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한낮 불쾌지수도 전국이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최대 50mm가 쏟아지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서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모두 35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35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37도 예상되고 내일도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가운데 제주에는 제9호 태풍 렉기마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YG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씨에게 이번엔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억 원가량을 잃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소속사 가수 승리는 이번에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현석 씨가 미국 라스베가스 MGM 호텔 카지노 VIP룸을 드나든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번입니다. MGM 호텔 VIP룸은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를 예치해야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이곳에서 판돈으로 10억 원 넘게 썼고 이 중 6억 원 가량을 잃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도 같은 호텔 카지노 VIP룸을 4번 방문했고 20억 원을 판돈으로 썼습니다.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을 주로 했고 13억 원을 잃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와 승리는 도박 한 판마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돈을 걸었습니다. 카지노 호텔에 방문할 때마다 일주일 가까이 머물면서 도박을 계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 대여하면 10만 원, 20만 정도는 쉽게 이익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경찰은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를 통해 양 씨와 승리의 카지노 출입 기록과 도박 횟수, 도박 금액은 물론 승패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공식 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안에 있는 폐공장에서 염산이 유출돼 소방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1시쯤 유독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염산 농도는 허용 기준 2ppm을 2배가량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흥시는 빈 공장에서 사고가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있던 근로자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염산을 수거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 해상에서 조업하던 71살 여성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과 경비정을 보내 1시간여 만에 해상 암초에 있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준비하던 A씨가 바다에 빠지자 헤엄쳐 암초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꽃지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50대 부부가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갯바위 주변 암초가 많아 함정 대신 수상 오토바이에 태워 부부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부부가 해안가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갯바위에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호날두의 이른바 노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지난달 26일이죠.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끝내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들은 티켓값 환불은 물론이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심정적으로는 정말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볼 때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 왼쪽에 오동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주최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호날두가 출장하지 아니한 경기 그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번 친선 경기의 주최사인 더 페스타와 서버 업체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40만 원에 이르는 티켓을 구입해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호날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인정하려면 주최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호날두라는 선수가 몸 상태가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안 좋아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출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처음부터 속이고 출전하지도 않을 거면서 출전할 것처럼 속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주최 측으로서도 그것을 인지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 구단 대 K리그와의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벤투스에도 보면은 호날두 외에도 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중에 호날두 선수 한 명이 출전 안 한 것만 가지고서 과연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유벤투스 경기가 왜 채무 불완전 이행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유벤투스와 그다음에 이 주최사와의 계약에는 계약 서류에 보면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프로축구협회의 요구에 따라 들어간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티켓 가격이 C석이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고가는 4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호날두가 출전하는 것으로 광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흥행 요소가 있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축구 경기는 비록 축구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채무 불이행 중에 네. 하나의 그 유형인 불완전 이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채무 불완전 이행, 채무 불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엇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호 변호사께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할 때는 물건의 공급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네. 이걸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요.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 선수가 출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한 거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선수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출전을 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물건의 공급이 불이행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선 경기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 친선 경기는 열렸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서양의 어떤 그 훌륭한 축구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구단 그리고 그 선수들의 인식과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점이 저는 느껴졌는데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 같은 우리나라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 상태가 조금 힘들어도 안 좋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무리하게라도 뛰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런 좀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호날두 선수 같은 분들은 좀 본인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사실 친선 경기도 하기 위해서 아직 A 매치도 아니고 어떤 뭐 중요한 뭐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선 경기다 보니까 자기의 몸 상태를 최대한 오히려 많이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이런 것을 두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느냐? 도의적인 비난은 가능합니다. 네.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묻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호날두의 몸 상태가 과연 그 당시에 어땠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고요. 호날두가 유럽으로 돌아간 뒤에 운동하는 모습을 또 소셜미디어에 올렸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처럼 열심히 뭐 운동도 잘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몸이 안 좋았다는 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호날두가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계속 비쳤고요. 네. 지금 그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출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벤치에 남아 있을 때의 그 호날두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귀국한 후에 트레드밀에서의 그 활동, 그 운동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전혀 그 부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날두가 출장하지 않았으니 불완전 이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벤투스의 과실인데 왜 그 주최사의 책임을 묻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호날두가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누군가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하게 하는 채무 이런 부분들은 주최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게 하는 채무는 네. 결국 위약금 약정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적정한 위약금 약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변호사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한 티켓 구입자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티켓 구입값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정신적 위자료까지 합쳐서 대략 107만 1,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이 107만 1,000원 가운데 전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고의 과실,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 좀 뭔가 의도적으로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면은 조금 애매하더라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위약금 약정을 두는데요. 유벤투스와 그 더 페스타 주최 측 간에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페스타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더 페스타 주최 측과 관객 사이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팔 때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 45분 출전하게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얼마를 돌려드리겠다. 이런 약정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님, 티켓 구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107만 1,000원 가운데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채무 불이행 가운데 완전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니까 네.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완전 이행이고요. 축구 경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이행이 된 것입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고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것이 물론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관객들과의 사이 위약금 약정은 없지만은 지금 유벤투스와 주최사 사이의 그 위약금 약정 등을 통해서 보면 호날두의 출전은 관객들과의 그 계약에서도 네. 그 계약 요소로 편입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상 손해 중 지금 호날두가 출전했을 때의 그 입장료 수입과 그다음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유벤투스 경기의 그 입장료 수입 그것의 어떤 간극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제 의견으로는 입장료 수입의 한 40% 정도는 그 호날두의 흥행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네.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40%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사실상 더 페스타의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귀책 사유가 있느냐 이 부분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입증하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은 호날두가 당시에 컨디션이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좋았는데 경기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뛸 상황이 안 됐다. 특히 후반전에 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사이에 의료진이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보니까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뛰었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거는 입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허위 과장 광고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역시도 호날두가 뛰기로 했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 상황에서 경기 시작한 뒤에 뛰지 않는 걸 결정이 된 거라서 광고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책임도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귀책 사유, 더 페스타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먼저 이 사건 그 경기를 무리하게 그 일정을 잡아서 조율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킥오프 시간도 50분이나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호날두의 결장에 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호날두로 하여금 출전하게 하는 의무는 더 페스타가 직접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배상
그 위약금 약정을 통해서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대로 된 손해배상 예정 그 위약금을 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억이라는 이제 그 손해배상 예정을 했는데요. 그 지금 호날두의 그 연봉이 3,100만 유로라 합니다. 네. 그러면 주급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 환율로 한 7억 8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자, 유벤투스는 이 경기로 30억 이상을 벌어갔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의 한 절반 정도는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좀 터무니없이 작다고 할 수 있는 8억 원 손해배상 예정은 좀 잘못된 설정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저는 주최사의 과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호날두 노쇼 사태는 민사 소송뿐만이 아니고요. 형사 고발까지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말지 이 부분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기죄 적용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예,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는 더더욱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티켓 링크 사이트에 당시에 호날두가 45분 출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어떤 일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일부 언론 기사에서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티켓을 샀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 티켓 링크 사이트에서 그게 없다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주최 측이 호날두 45분 출전을 전제 조건으로 이 티켓을 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더더욱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네, 유벤투스와 또 호날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은 더더욱 이제 어려운 네.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에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기죄라는 게 이제 돈을 이제 떼먹으려는 의도하에 이렇게 출전하지 않을 거면서 출전할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유벤투스라는 구단과 호날두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무슨 돈이 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속일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 입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 모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오동훈 변호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티켓 판매 당시에 뭐 호날두가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뭐 그런 광고를 했다 하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호날두의 그 결장 시에 그 위약금 약정도 둔 네. 것을 보면 호날두 출장을 믿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은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일에 그 경기 하루 전에 그 더 페스타 그 주최사가 그 결장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관객들로 하여금 경기를 보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경찰은 어제 더 페스타 사무실 등 세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더 페스타의 대표는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더 페스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겠습니다만 유벤투스나 호날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이제 안 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되는 중대 범죄가 확실하다. 그런 경우라면은 뭐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뭐 어떤 강제 송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 자체로도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에 있는 그 선수들에 대해서 어렵고 더 페스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네. 더 페스타라는 주최 측에 대해서 지금 사기죄로 수사 중인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고발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입증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더 페스타는 일단 조사는 가능하고 유벤투스와 호날두는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범죄인 인도 제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서 변호사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팬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저는 그 팬들이 지금 관람객들이 더 페스타 주최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 조치로 또 더 페스타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깔끔한 일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더해 가지고 뭐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를 소환한다든지 등은 국제적으로 뭐 좀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일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팬들의 계속된 소송들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오동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뉴스말미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를 규제한 지 한 달여 만에 한 건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허가 시기를 앞당겼을 수도 있고요. 이건 언제든 일본 정부가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힌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입니다. 厳正な審査を経まして安全保障上懸念がない取引である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すでに輸出許可を付与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입을 요청한 건데 포토레지스트 150갤런, 3개월치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또 다른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1년치에 대해 허가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법인이긴 하지만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허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 차원뿐이란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허가 신청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정부 임의대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만들어서 불안감을 키우는 게 일본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죠. 정부는 일본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공격을 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걸 어제 미룬 것도 이런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일본의 첫 수출 허가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건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일본의 규제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개별 허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업계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허가가 계속 이어질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스마트폰 부품이 3-4개월치는 준비돼 있지만 그 뒤의 일은 예측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다른 변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 뒤 받는 캐치홀 규제입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지정하면 수입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뭐 캐치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직 뭐 확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어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은 일단 미뤘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더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명성교회 목사 세습을 교단 재판국이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명성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습 문제는 전국 교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집계 세습, 징검다리 세습, 또 교체 세습, 그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세습교회 명단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회들을 조사한 결과 총 159곳에서 세습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직계 세습입니다.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곧바로 물려주는 겁니다. 편법 세습도 만연합니다. 아들이 다른 교회를 만든 뒤 세습할 교회와 합병하는 식입니다. 명성교회가 대표적입니다. 2014년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지부격인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뒤 이 교회는 명성교회와 합병을 시도했고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됐습니다. 징검다리 세습도 있습니다. 신도 10,000명이 넘는 서울의 A교회는 원로 목사가 물러나며 다른 목사를 잠시 담임 목사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원로 목사의 아들이 다시 담임 목사직을 맡았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회 2곳의 담임 목사 2명이 상대편 자녀를 담임 목사로 데려오는 교체 세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370개가 넘는 기독교 교단 중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이 있는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세습을 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세습 방지법은 있으나 없으나 원래는 세습하지 말아야 될 거죠. 교회는 원래 개인이 다른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 자체가 원래 아니거든요. 명성교회는 수요 예배에서 다시 한번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김하나 목사님을 앞세워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재판국의 판결은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뒤집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하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도 김하나 목사 청빙은 합법이었다며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장관급 인사 7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이 오늘 단행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사양한 주미대사 자리에는 초대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이 유력합니다. 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빚어진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2명 의원들에 대해 새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경찰에 나오지 않은 한국당 의원 17명에게는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의 대화 상대로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 축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민족화의 단합과 한반도 평화 기류에 역행해 북침 전쟁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이 남측을 직접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석 달여 만입니다. 미국이 중국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희귀자원 히토류에 대해 중국의 관련 산업협회가 무기화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연일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업이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 등 업체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잇따른 총기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곳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내년도 신입생 선발 준비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맥주 삿포로와 에비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가 직원들의 주 1일 무급 휴가를 제한해서 다음 주에 결정이 됩니다. 업체 측은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추가 발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16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안 가겠다고 여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쓴 액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걸 느낀다고 합니다. 韓国の人最近見ないね。韓国の人たちも日本に旅行に行くとなるとなんで日本に行くんだと言われてるとかあるけど。 이런 분위기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초 한국 신용카드로 일본에서 결제한 금액은 223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많습니다. 그러나 불매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증가폭이 점점 줄더니 마지막 주엔 1년 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진에어는 일주일에 131편 운항하던 한일 9개 노선을 4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모든 항공사가 일본행 노선을 줄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여행 수지는 2013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난해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돈은 2조 원인데 우리 국민이 일본에 가서 쓴 돈은 6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이런 불균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복무 중이던 19살의 유대 학교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헤브론 지역 인근 도로변에서 흉기에 찔린 병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된 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숨진 남성은 군복무와 신학 공부를 함께하는 이스라엘군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배후를 찾고 있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종종 충돌이 벌어지는 곳이기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해변에 난민을 태운 배가 다가옵니다. 현지 시간 7일 스페인 남부 카디스의 한 해변인데요. 배가 해변에 다다르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서 황급히 육지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경찰은 모로코 국적의 난민 1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북부 아마조나스 지역에선 현지 시간 6일 시작된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유적 중 하나인 고대 요새 쿠엘랍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재 원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유적지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소방대가 헬기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강아지가 아파트 6층 옥상에서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큰 부상 없이 멀쩡했습니다.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자 신이 난 강아지가 계단을 마구 올라가다가 난간이 없는 6층 옥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미처 붙잡을 새도 없었는데요. 놀란 주인이 1층으로 달려가 보니 강아지는 주차된 차의 썬루프를 뚫고 들어가 운전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아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을 뿐 내부 출혈이나 골절, 장기 손상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강아지의 주인은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앞으로 절대 밖에선 목줄을 풀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기상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서울 등 수도권과 동해안, 또 충청 이남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 불쾌지수 매우 높음까지 지속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또 전주와 대구도 35도, 광주와 창원은 34도로 예상됩니다. 네, 35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굉장히 많군요. 서울, 강릉, 청주, 대전, 전주, 대구까지 있고요. 자, 오늘 소나기도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본격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도 최대 50mm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상당한 양이 짧은 시간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덥고 소나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말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더위 소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소나기 소식도 이어집니다. 나들이 하시는 분들 특히 강한 더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폭염이 계속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기온 37도, 모레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계속해서 자외선도 강하고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때때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일요일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중국 동해안을 지나는 제9호 태풍 넷기마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서울의 기온이 37도까지 토요일에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폭염을 견디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폭염특보 그리고 소나기입니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오후에는 곳곳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사실과 다른 수익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보도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가맹 희망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없게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부에는 직전 사업년도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해서 직전 사업년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했거나 해당 연도인 2014년 여름 성수기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설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2.8% 오른 52.5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온 탓에 저가성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등의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네, 과거사 관련 처벌, 독일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나라가 한 나라 또 있기도 하죠. 74년 만에 전범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브루노 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올해 92살로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는 6만 명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법원 측은 이 데이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며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하루 2시간씩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0여 년이 지나도 과거사를 추적해서 이 전범을 처벌하는 이 독일의 모습인데요. 수출 규제와 잇따른 망언 등을 내놓고 있는 일본 정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네, 끝으로 일본 브랜드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가 지난달 급격하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하면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업체 IJ웍스가 안드로이드 기준 유니클로 모바일 앱 사용자 수를 조사했는데요. 6월에 72만 명에 달했던 유니클로 앱 사용자가 7월에는 51만 명으로 29% 감소했습니다. 또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도 모바일 앱의 7월 사용자는 4만여 명으로 6월에 7만여 명보다 41%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서 당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분당 위기에 처한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역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싸움으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7명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오늘 교체부처 7명 안팎입니다.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관련한 정치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평화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죠. 네. 12일에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맞습니다. 일단 뭐 며칠간 좀 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네. 유예 기간이 네. 이틀입니다. 그런데 12일이면 오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정동영 대표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오늘, 내일, 모레, 금, 토, 일 한 주말 사이에 뭔가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봉합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탈당이긴 한데 규모를 보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14명입니다. 네. 그럼 정동영 대표와 2~3명의 의원만 남고 지금 최소한 10명 이상, 지금 9명에서 11명으로 관측되고 있으니까요. 무소속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럼 10명이 탈당을 해버리면 4석이 남는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상의 분당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12일이 돼서 만약에 10명 플러스 알파가 실제로 집단 탈당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이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대한정치연대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유성엽 대표를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신당 창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탈당의 명분을 놓고는 물론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네. 당권파 쪽에서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탈당의 명분이 없다고 네. 하지만 사실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지붕 두 가족 굉장히 닮은 꼴인데요. 이게 노선 갈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에게 사퇴하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은 정 대표의 노선이 좌클릭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두고는 우클릭해야 된다.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수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중도지대를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또 바른미래당에서 좌클릭을 하는 손학규 대표가 노리는 지점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선이 정동영 대표와는 이제 충돌이 된 상황인데 결국은 이 갈등은 현재까지 봉합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중도를 지향하는 제3지대에 신당 창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네. 오랜 기간 얘기해온 총선 전 정계 개편이 민주평화당 발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당권파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떠나는 것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된 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서 남게 되는 네. 당권파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최소 작게 되면 3석, 많아야 4석 정도의 의석을 유지하는 하지만 민주평화당이라는 타이틀과 당의 지분은 그냥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마 당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네. 이 정동영 대표의 그럼 그 이후에 포석이 무엇인가는 지금 물음표로 남고요. 오히려 지금 더 큰 파장이 어느 쪽으로 튀고 있냐면 바른미래당으로 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엽 원내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 추진을 언급하면서 지금 탈당을 시사하면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내의 호남계 의원도 네. 5명 정도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도 또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사퇴론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 중심의 국민의당에서 건너간 의원들이 있었고 바른정당계, 유승민계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봉합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정말 5명 정도가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으니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드는 신당으로 합류하겠다. 일종의 이제 호남 지역 중심 신당이 창당된다면 네. 여기서는 또 하나의 연쇄적인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요즘 보수 통합을 또 네. 내세우면서 유승민 의원 쪽에 러브콜을 보내는 모양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인터뷰가 있었고 네. 기자들의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정을 했죠. 사실 유승민 의원 와야 한다고 본다. 이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과거의 새누리당 시절에 뛰쳐나갔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돌아와야 한다. 지금 일부 복당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비박계 의원들로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승민 의원도 함께해서 내년 총선을 보수 통합으로 치르지 못하면 네. 현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110석의 정당이지만 이것도 또 양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 쪽으로 먼저 합쳐야 된다라는,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등 또 이제 친박계 네. 의원들의 성향이 있고요. 또 이제 장제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지금 중도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양쪽에 다 지금 손을 내밀었던 입장인데 지금은 교착 국면이죠. 이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은 현재는 거두절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른미래당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비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움직임이, 역동이 작용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유승민 의원의 몸값만 키워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또 김진태 의원 등 이 자유한국당 내 일각의 볼멘 소리이기도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당내 갈등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동영 대표가 대표로 취임을 했을 때만 해도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해서 맞습니다.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갈등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이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소수 정당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한계 때문입니까? 사실은 구조적인 한계가 크죠.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양축으로 버티고 있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 특히 민주평화당은 비교섭 단체입니다. 지금 교섭 단체 구성이 안 되죠.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바른미래당과 비교를 해보면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사실은 갈라졌어야 하는데 못 갈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의 자산이 50억인데다가 27명 의원이다 보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국회 내에서 정당별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지위와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바른미래당에게는 좀 혁신적인 파괴를 이룰 수 있는데 독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로부터도 얘기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은 어차피 비교섭단체인 상황에서 지금 정동영 대표 체제에는 호남계 의원 다수가 그 노선에 동의하지 못하니 그렇다면은 애초에 지향했던 중도지대 신당 창당으로 갈 텐데 문제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10명이 12일에 탈당한다 한들 그 10명이 일으킬 수 있는 파괴력이 이 차찬 속의 태풍이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대선 주자급의 체력 있는 지도자가 없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당과 신당 창당의 명분, 정치적인 비전, 메시지가 부족하다. 국민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호남 지역에 한계 지어진 지역주의 정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면 민주평화당의 지금 10명 의원의 탈당이 신당 창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의 국민의당이 일으켰던 파란을 다시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높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오늘 장관급 인사 7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개각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체 가능성 유력하고요. 농림부 장관 교체 가능성 유력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지금 집권 3년 차에 들어와서 정확히 중반기를 넘기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이제 개각입니다. 물론 이제 5개월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박영선 장관이라든가 진영 장관 등이 이제 입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아마 조국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또다시 여야 격돌의 진검승부가 될 것 같고요. 추석 민심을 가늠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포석이 될 것 같아서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출석했죠. 김앤장의 변호사가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던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에는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대법원과 정부의 각종 동향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인 일본 전범기업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NSSM 부장 방문회의. 김앤장 측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증거 공개를 거부한 7,590번 문건의 제목입니다. NSSM은 신일본제철의 약자로 회의 참석자는 김앤장의 신일본제철 담당 변호사들과 신일본제철의 법무 담당 부장입니다. 1시간여 걸린 회의에서 김앤장 측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신일본제철의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움직임, 청와대와 외교부의 움직임 등입니다. 민간 기업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화로 보기엔 정부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이 자료엔 신일본제철의 반응도 자세히 나옵니다.
김앤장 측이 비밀 유지 의무를 들어 끝내 공개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회의를 위해 준비한 토킹 포인트라는 문건들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도 신일본제철이나 또 다른 의뢰인인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회의 전 준비 자료입니다. 역시 정부 동향 관련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측이 2014년부터 2년여간 일본 기업들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다시 대법원 등을 접촉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한시도 더위를 참기가 어려워서 에어컨에 절로 손이 가는 요즘인데 또 에어컨을 계속 틀다 보면 머리도 좀 아프고요. 자연의 바람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더위에 에어컨을 튼 게 아닌데도 시원한 곳을 오늘은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동굴입니다. 권기봉 역사 여행 작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보기만 해도 눈이 호강하고 시원해지는 곳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동굴은 직접 그 시원한 기운을 느껴봐야 아는 곳이라서 맞습니다. 오늘 정보를 드릴 테니까 판단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경기도 광명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네네. 광명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굴이 있네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 만들어진 곳인가요? 여기는 사실은 자연 동굴은 아니고 인공 동굴입니다. 네. 지난 1912년에 그러니까 일제 때죠. 네. 금과 또 이 은, 또 아연 등을 채굴하기 위해서 강제 동원을 통해서 이제 채굴하기 시작한 그런 동굴인데요. 폐광 이후에 이곳을 버릴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내자 후손들에게 해서 지금은 뭐 근대 역사관을 비롯한 체험형 그런 테마파크 형태로 이제 문을 연 그런 곳입니다. 야간에도 9시까지는 이제 9월 1일까지 개장을 9시까지요? 하니까요. 예, 네.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내에 그 동굴 내부에 그 네. 연평균 기온이 한 12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12도? 네, 아주 무더운 여름이지만 좀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면 겉옷도 좀 준비를 해 가셔야 오히려 됩니다. 겉옷을 가져가셔야 맞습니다. 되고요. 네. 지금 동굴 모습을 보니까 반짝반짝해요. 볼거리가 네. 많네요. 네, 뭐 빛으로 동굴 내부를 이제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예술 작품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동굴의 역사를 담은 전시관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또 각종 음악회나 전시회 같은 걸 이제 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가시면 음악회도 내부에서 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이 여기에는 와인도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만 무려 4만 8천 병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국내에서 단일 매장치고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수입 와인이 아니라 특이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 와인만 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시고 또 가족과 함께 가시면 또 색다른 또 추억거리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2도 정도라고 하니까 거기만 있어도 시원할 텐데 네. 근데 여기에다 공포 체험을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공포 체험이 그냥 공포 네. 체험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네. 역사를 기반으로 한 또 체험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 영화 예전에 뭐 군함도 이런 것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형태로 이것도 강제 동원을 통해서 채굴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혹은 성인들이 예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형태의 이제 체험관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가상현실 체험관이 있어서 광부가 직접 되어서 이제 광부를 한번 채광해보는 그런 광산 체험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광산 개발을 했을 때 시발점으로 알려져 있는 노두죠. 노두바위 등산 시뮬레이터도 있고요. 또 마치 비행기를 타고 주변에 광명 주변에 이제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 같은 그 행글라이더 시뮬레이터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이곳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동굴은 이제 수도권에 있으니까 네. 서울에 있으신 분들 가기 네. 편할 것 같고 네. 무주로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네. 무주 머루 와인 동굴. 네. 조금 전에 광명 동굴에서도 와인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네. 동굴 이름이 머루 와인 동굴이네요. 네. 이 무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재배되는 머루의 60% 이상이 재배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네. 이 머루 재배 농가와 와인 제조업자들 간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 예전에 그 수양 발전소라는 것을 건설했을 때 만들었던 작업용 터널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한번 와인 저장 숙성고로 한번 써보자 하는 논의 속에서 지난 2007년부터 이곳을 와인 숙성고로 현재 쓰고 있는데요. 와인을 직접 사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또 체험거리도 있으니까 무주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뭐 한 10도 초반 정도 네, 맞습니다. 기온이 이 안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머루 와인이잖아요. 네.
머루 와인은 어떤 맛이에요? 수입한 일종의 그 양조용 포도로 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일 향이 좀 짙고요. 또 바디감이 좀 옅은 편이어서 마시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뭐 머루 와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사과 와인 등 뭐 6가지가 넘는 10가지 내외의 와인들을 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와인은 참 먹기도 아까운데 여기 보니까 와인으로 조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추우니까 네네. 좀 발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의미인가 보죠? 맞습니다. 뭐 네. 봄에 가시든 여름에 가시든 겨울 뭐 어느 때 가셔도 연중 기온이 일정하다 보니까 또 기온은 똑같고. 네, 똑같은데 지금은 좀 춥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나오실 때쯤에 이제 조격을 하시면 아마 피로도 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조격도 할 수 있고 네, 네. 동굴 무료 안에서. 시음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모든 걸 와인과 관련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동해에 있어요. 이거는 네. 이름이 뭐냐면 천곡 네. 황금박쥐 동굴. 네. 황금박쥐가 살고 있어서? 네. 네. 보통은 이제 붉은 박쥐라 불리는데 그 색이 좀 노랗게 보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황금 박쥐라고도 하는데요. 멸종 위기종 1급이기도 하고 또 천연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황금박쥐가. 박쥐가 이제 네. 사는 곳인데 요즘 같은 이제 휴가철에 종종 이제 출몰을 하니까 가족과 함께 가시면 아주 색다른 경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곳 역시도 평균 기온이 한 10에서 한 15도씨 정도여서 상당히 서늘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이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가지 안에 위치한 그런 곳인데요. 네. 동해에 이제 바닷가 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시다가 좀 시원해지고 싶다 하면은 이 동굴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 보통은 예전에는 보통 단양 고수동굴 같은 곳들을 많이 석회의 동굴로 찾고 계셨는데 네. 이곳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공간이에요. 해서 좀 새로운 다른 전시 방식도 보실 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정말 동굴다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굴다운 자연 동굴인 맞습니다. 거죠, 여기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자연 동굴이니까 그만큼 체험할 게 있겠죠? 네, 뭐 석순이나 종유석 같은 것이 아주 좀 기괴하게 생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설명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맞습니다. 내려오고 아래서 내려오고. 네. 특히나 이게 만들어진 지가 한 4에서 한 5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에 중첩이 되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종유석이나 그 석순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특히나 주변에는 이제 돌리네라고 하는데요. 이 탄산칼슘,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의 주 성분인 탄산칼슘이 물에 이제 씻겨 나가면서 움푹 패인 지형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길 따라서 걸어볼 수 있는 탐방로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해서 뭐 추위도 좀 서늘함도 느껴보시고 또 때로는 또 자연도 네. 걸으면서 또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탐방로 있는 곳이 이 동해 천곡 황금박쥐 동굴입니다. 네. 들어가면서 꼭 겉옷을 챙겨 가야 되는 전국 곳곳의 동굴 3곳을 오늘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한 협박범이 붙잡혔지만 전시를 다시 열 수는 없다는 게 일본 입장입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일고 있는 반발 움직임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소녀상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항의를 하는 사진들뿐만 아니라 소녀상 모형과 함께한 사진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집에도 버스 안에도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도 어른 손만한 소녀상이 놓였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수감됐던 일본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에는 한국에서 온 친구와 소녀상과 함께 왔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가림막으로 폐쇄된 전시장에 갇힌 소녀상을 대신해 작은 소녀상과 외출한 사진들이 일본의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올해 초부터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작은 소녀상과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알게 한다는 취지. 단체를 이끄는 야마모토 미야기 대표는 불행한 역사를 마주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 전시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자 캠페인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눌린 데 대한 일본 내 반발은 이처럼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미술평론가 연맹도 성명을 냈습니다. 표현 활동이 폭력과 협박으로 억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축구 명문으로 불리는 고등학교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해당 감독에 대해서 여러 학부모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고교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종선 감독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주전 수비수로 뛰었던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고교 축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정 감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올해 2월. 수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지원받은 축구팀 운영비 일부를 가로챈 혐의입니다. 퇴직금 적립비와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돈만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만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일부 학부모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아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성폭력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멋있고 아빠가 오히려 너무 고민하고 있고 떨리고 이러니까 계속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입시를 쥐고 있던 감독의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이라고 저희가 애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어떤 거를 당했다 해도 횡령과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정 감독은 취재진에게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정 감독을 출국 금지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한낮 불쾌지수도 전국이 매우 높음까지 지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최대 50mm가 쏟아지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요. 공기는 깨끗해서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모두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35도의 기온 보이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37도 예상되고요. 내일도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가운데 제주에는 제9호 태풍 레끼마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장관급 인사 7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이 오늘 단행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사양한 주미대사 자리에는 초대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이 유력합니다. 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충돌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12명에게 새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간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서도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유령 사립고 8곳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분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내년도 신입생 선발 준비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 대해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2심에서는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